예, 이렇게 해서 양도세 특강을 마치고요. 이제 상속세 특강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상속세에서의 이게 초급자입니다. 상속은 앞서 이제 좀 말씀드렸었는데 또 사람이 죽고 이제 우리가 자연인이라 그러는데요.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의 남겨진 재산 또는 빚, 부채가 민법상 정한 상속인 그 이제 배우자나 자녀라고 얘기했죠. 1순위가.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를 이제 상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산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빚도 넘어간다면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아버지가 빚 많이 지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상속을 받는 거야 민법상? 라고 하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민법은 상속제도도 규정하지만 상속포기제도도 규정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시면요. 상속인들은 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포기해야 되냐면 상속계시가 있음을 안 나요. 그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가 상속인 거 다 알죠?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아버님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데가 지금 도곡인데 여기 양재동에 가까울 거예요. 서울은. 양재동에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상속 포기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 빚을 상속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상속인이 아닌 거야. 애초서부터. 그러면 그냥 그 빚이 사라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요 초급자 말 뒤쪽에 좀 이렇게 요 내용을 좀 볼게요. 참고란에. 그 상속은요. 민법에 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바로 자녀와 배우자다 해서 직계비속과 자녀, 배우자를 말한다. 공동으로 상속받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아들과 배우자가 있으면 1대 1.5예요. 배우자는 50%를 더 줘. 그러니까 1대 1.5니까 아들은 뭐 5분의 2, 엄마는 5분의 3 이렇게 가져가고 40, 60 이렇게 가져가요. 근데 아들, 딸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들, 딸 구별 없이 n분의 1이에요. 그러면 배우자 50%더 갖고 가니까 1대 1대 1.5야.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보면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이렇게 갖고 가게 돼요. 그런데 1순위 상속이에요, 그게. 근데 애들이 없어. 상속인 애들이 없어. 그러면 2순위가 누구냐면 부모예요. 애들은 없지만 내가 죽었는데 부모가 살아계셔. 부모가 상속을 받습니다. 뭐 이런 일은 별로 없지만 그런데 난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어. 그러면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는데 엄마 아빠 살아있고 우리 와이프 있다 하면 부모 배우자가 상속받는 거예요. 1대 1대 1.5. 그래서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나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셔서 엄마만 살아계시다 내가 죽었어. 엄마와 우리 배우자가 상속받는 거예요. 1대 1.5 이렇게 해서. 근데 난 자식도 없었고 우리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어. 그리고 내가 죽었어. 난 근데 결혼했어. 그럼 우리 와이프가 단독 상속받습니다. 근데 나는 솔로로 있다가 죽었어. 그러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아요. 우리 형제자매도 없어. 사촌이 상속을 받게 돼요. 사촌도 확인이 안 돼. 뭐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귀속불분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빚쟁이가 딱 갔어. 자녀한테. 너희 아버지가 빚을 나한테 많이 졌는데 네가 갚아라니 상속인이잖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그럴 줄 알고 이미 아버지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했어요. 저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빚쟁이 누굴 찾아가야 돼요? 이제 2순위.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찾아가겠지. 근데 부모가 없어. 3순위. 배우자도 포기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형제자매가 있어. 그래서 큰형한테 찾아가지. 그래서 저기 형님 그 동생분이요 죽기 전에 나한테 10억 빚을 냈는데 동생이 죽으면서 이제 그 빚이 넘어갔어요. 상속인이 당신이래. 10억을 나한테 갚아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형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재수 씨랑 우리 조카들이 상속인이 아니야? 걔네들이 포기했거든. 이게 상속이 서열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받은 거야 그러면 그 큰형은 그 동생 죽인 지가 6, 7개월이 넘었는데 3개월이 넘었잖아. 포기하는 기간이. 그럼 꼼짝없이 10억을 갚아야 되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포기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형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게 동생 죽었을 때 오늘이에요. 내가 상속받았구나 라는 걸 오늘 알았잖아요. 빚쟁이 때문에. 그래서 오늘서부터 3개월 내에 포기하면 돼요. 그래서 포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상속 이렇게 포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1순위 상속인은 진짜 빚과 같은 속도로 포기를 하셔야죠. 안 그러면은 빚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이런 상담할 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아버님 빚이 있는데요.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아버님이 혹시 재산이 있나 해서 그 은행에다 조회해 봤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요. 행정안전부라든가 은행에 조회하잖아요. 아버님의 부동산하고
아버님의 차량, 아버님의 금융재산을 다 조회해서 알려줘요. 문자로. 그런 서비스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사망보험금에 가입해가지고 아버님 보험금이 한 2억이 나온대다. 우리의 가족들한테. 근데 우리는 가족들이 아버님 빚이 더 많아. 그래서 포기했어. 저희가 상속을 포기했는데요. 그 보험금 우리가 못 받나요? 이렇게 물어요. 상속의 포기는요.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남긴 재산에 대한 내용의 포기예요. 근데 사망보험금은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있는 돈이에요? 아니면 아버지 죽고 나서 생긴 돈이에요? 죽고 나서 생긴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민법상 상속 포기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받을 수 있어요. 포기해도 수령이 가능하다. 이걸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법은요. 어쨌든 아버지 죽고 얻은 재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금이 왕창 많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도 남아. 그럼 상속세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상속세 내야지. 우리는 실질이니까. 어쨌든 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면 복 받고 이제 아버님이 재산을 많이 남겼어. 그럼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받냐? 가만 계시면 돼. 그 단순 승인이지. 그냥 3개월 지나면 다 내 거지. 네. 두 번째, 재산의 소비예요. 아버님이 통장에 뭐 1억이 있었고 차량도 있었고 아파트도 있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버지 통장에서 돈 뺐으면 돼. 그럼 그게 내가 상속받은 거예요. 재산을 소비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아버님이 빚이 되게 많아. 그런데 빚이 10억이 있는데 아버님이 차도 남겨뒀고 통장에 500만 원도 있어. 아버지 빚 10억은 갖기 싫고 통장에 돈 500원 빼서 쓰고 싶고 차량은 굴리고 싶지. 상속 포기는 해놓고 아버님 통장에 돈을 인출해서 내가 썼어. 그러면 나는 포기한 거다? 상속받은 거다? 상속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쟁이는 뭘 찾아다녀요? 형제자매를 찾아다니지 않지. 왜냐면 또 포기하면 끝인데 뭐. 뭘 찾으면 돼요? 상속인인데 포기한다고 해놓고서 재산을 소비한 사실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요. 상속 포기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그냥 그대로 놓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법률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한정승인이라는 게 있다. 한정승인이 뭐냐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목록을 써가지고요. 이렇게 제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빚도 많으시지만 나의 그 통장 500만 원하고 차량이 있는데 그건 내가 상속받을게. 근데 만약에 빚쟁이가 나타나잖아? 그럼 내가 차량 가격하고 통장에 있는 돈만 갖고 빚을 갚고 끝낼게. 그렇게 허가를 해줘요. 즉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 갚을게요라고 한정 승인을 법원에다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빵이잖아요. 빚은 더 안 갚아도 되니까. 한정 승인을 활용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근데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민법만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아버님이 빚이 10억이 있는지 20억이 있는지 몰라. 그러나 빚이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3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놔뒀는데 나는 그걸 좀 쓰고 싶어. 살고 싶어. 그래서 한정 승인을 했지. 3억의 아파트를 쓰겠습니다. 빚쟁이가 나타나면 아파트로 갚겠습니다. 그런데 빚쟁이가 나타났어. 그래서 그 아파트로 갚았지. 근데 내가 상속받을 때 그 아파트는 3억 원이었지만 빚쟁이가 나타났을 때 갚을 때 그 아파트는 6억 원이었어. 그럼 나는 빚을 3억 원 갚은 거예요? 6억 원 갚은 거예요? 6억 원 갚았잖아. 아파트를 줬으니까. 이때 무슨 세금이 발생하느냐? 양도세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3억 원 주고 상속받은 아파트가 6억 원으로 변제가 됐으니까. 3억 원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정 승인이 되면은 나중에 갚을 때 세금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자치단체 심의위원이에요. 세금 심의위원인데 어떤 그 친구가 아버지가 그 차량 100대의 소유자예요. 그러나 당연히 그 차량 100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 대포차 같아. 당연하겠죠, 사실 거의 그게. 100대를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근데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기 소유의 자기 명의의 차량 100대가 있다가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상속을 포기해야 되거든. 그 자동차가 아버지 100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등기부상만, 등록부상만, 차량 등록부상만. 포기를 해야 되는데 삼촌이 이 친구한테 그 한정승인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버님이 그 명의를 빌려준 대포차 소유자라면 빚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한정승인해라. 너가 빚을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실제 없다면 빚을 갚을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모르고 조카가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뒤부터 뭐가 날라오기 시작한다? 매년 자동차세가 100대씩 날라와. 그걸 갚아야 돼. 물려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삼촌, 아마 형님은 그랬을 거야. 조카가 포기하면은 자기한테 넘어올 거 아니야, 그게. 자기 또 포기하러 가야 되니까 그게 피곤하고 따분하니까 한정승인을 해라는 식으로 재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포기하면 돼요, 그냥. 포기할 때. 그러면 깔끔했던 거야. 그러나 자동차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불복을 하고 어쩌고 저쩌지만 저희가 뭐 함부로 뭐 대포차를 염두에 두고 이게 받은 재산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사람은 체납자가 됐을 거예요, 지금. 다시 그 아들은. 아무튼 한정승인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초급자는 이제 상속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요 단이 딱 되면 이제 뭐가 되느냐, 누가 얼마나 받아가야 될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상황이 오는데,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은 참고로 얘기했죠. 요 파트는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나눠 갖게 되는 케이스를 참고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오시죠. 그 시집간 딸하고 아들하고 엄마가 와. 이제. 저는 다 액츄얼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개업한 지 21년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법원 앞에는 이렇게 쟁송 사건이나 이런 재산 분할 관련한 내용으로 많이 변호사를 찾으러 오는데, 그 변호사를 찾으러 왔다가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다 올려보내. 그래가지고 저가 사건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저는 이제 법조 빌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그 엄마가 그러죠. 저희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요. 저기 안양에 상가를 하나 남겨두고 돌아가셨어요. 상가가 한 30억짜리 정도 돼. 그런데 이 상가를 어떻게 해서 상속을 받게 돼야 세금도 싸고 좀 괜찮은지 좀 여쭤보려고 찾아왔어요. 저 밑에 갔더니 변호사가 4층에 있는 세무사를 찾아가라 해서 왔네요. 그러면 이제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내가 좀 알아봤는데 우리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나는 n분의 1이래. 그다음에 엄마는 1.5% 한 거래. 그게 3순위라고 적혀있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분할입니다. 우리 그렇게 나눠 가지면 된대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게 맞긴 맞는데요. 그건 3순위고요. 1순위는요. 유언에 의한 분할이에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 그게 원래 아버님 재산이잖아요. 아버님이 어떻게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유언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나누는 게 1순위예요. 유언이 뭔데요, 그러면? 유언은요, 돌아가실 때 막 한 말이 유언이 아니고요. 그 엄격하게 이제 그 법적인 형식을 따라서 한 유언인데요. 한 6-7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많이 추천하는 게 이제 유언 공증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유언 공증이 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법원 근처에 가보면은 공증이라고 빨간색으로 이제 딱지가 붙어 있는 그런 건물들을 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제 법무부 특허를 받아서 공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변호사라고 다 유언 공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진 건데, 그중에 유언에 관련한 공증을 하는 게 유언 공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살아생전에 아버님이 재산을 유언을 통해서 물려받을 자를 대동해서 증인 2명을 데리고 갑니다. 증인 2명을 공증사무실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써. 각 재산별로. 난 너에게 어떤 재산을 내가 죽으면 주겠다. 그러면 변호사가 그걸 다 작성해. 그 다음에 다 들었죠? 증인 사인하세요. 그래서 다 사인을 해. 그래서 그거를 법원에 알려줘요. 심지어 그 증인을 2명을 신원조회도 해. 가짜일 수 있잖아.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 신원조회도 검찰에다 해가지고, 그래서 수수료도 내. 법원에다가. 그러면 법원이 알아야 몰라요. 그 사람의 유언의 뜻을. 알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유언장 갖고 집행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유언공증이에요. 가장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 외에 뭐 녹음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쟁송이 붙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공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유언공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아버지가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있어. 내가 재산이 20억이야. 그냥 죽으면 아까처럼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딸 10억, 아들 10억, n분의 1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유언했지. 아들만 데리고 가서, 야, 너 딸 안 줄 거야. 너한테만 다 준다. 20억. 증인 다 세워. 그 유언 공증을 했어. 그것도 당연히 유언 공증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만약에 그게 전부 유효하다면 어떻게 돼요? 그 유언 때문에 딸은 한 푼도 못 갖고 가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둬가지고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아무리 유언이 있어도 그 유언을 무시하고 갖고 갈 수 있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아버지가 비록 20억 원을 다 아들한테 준다고 유언해도 딸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냐면 오빠 유언이 없었으면 우리 10억 대 10억이잖아. 근데 아빠가 오빠한테 다 줬지. 그렇지만 나는 내 법정 상속분 10억의 절반인 5억은 유언에도 불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어. 오빠 그러니까 5억 내놔. 이렇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유류분은 이렇게 청구하면 뭐라고 했냐면 오빠가 네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못되게 했길래 돈 한 푼도 안 주겠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주장은 아무 상관이 없어. 아버지는 오빠는 5억을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유류분 청구나 소송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어요? 가족 간에 이제 욕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제 가족이 오빠 동생도 없어. 이제 쌍욕을 하고 이런 상황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가 정말 가족 해체 제도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유류분은요. 재밌는 것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내 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져. 즉 만약에 여동생이 이걸 이제 알았어. 3년 전에 오빠가 다 갖고 갔는데 내가 유류분을 몰랐어. 그러면 이제 와서 오빠 내 돈 내놔. 안 돼요. 1년 지났기 때문에. 때문에 1년 내 제기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유언이 조금 형성되는 과정이지 유언을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네? 유언하면 되게 좀 간단하긴 한데 왜냐면 유언장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유언이 없잖아요. 이순위가 뭐냐면 상속인들 간에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를 또 상속포기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지. 아까 그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그 딸이 엄마 우리 n분의 1이야. 엄마 뭐 50분 더 가지면 돼. 엄마가 야 우리 남편하고 나는 한 몸이야. 남편 거지만 그게 또 내 거이기도 해. 그리고 내가 어디서 들으니까 내가 좀 재산을 갖고 있다 죽어야지 나한테 효도한다더라. 일단 내 걸로 하고 내가 죽고 나면은 동생하고 너랑 이제 반반씩 나누면 되지 뭐 지금 너한테 뭘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협의를 해. 엄마 그렇게 하지라고 하면 협의분할 계약서라는 걸 써요. 앉아서. 엄마에게 상가 전액을 준다. 나머지 둘은 뭐 안 갖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둘은 재산을 가졌어 안 가졌어? 안 가졌죠. 그걸 상속 포기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상속 포기한 게 아니야. 협의한 거야 그냥. 상속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협의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해야 돼요. 이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잖아요. 뭘로 간다? 마지막 법정 상속을 하는 거지. n분의 1인 거야 그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엄마가 효도를 바라며 엄마 명의로 재산까지 한 건 땡큐인데 엄마의 속마음은 달리 있었던 거지. 엄마는 살아생전에 다 그걸 부셔서 아들 주고 싶고 아들 주고 돌아가시려는 거지. 딸은 한 푼도 안 주고. 그래서 진짜로 엄마가 협의를 그렇게 해가지고 딸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가 엄마가 그 상가에 있는 걸 다 부셔가지고 아들 다 줬어 살아생전에. 그리고 갈 때는 한 푼 없이 가시니까 딸은 받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렇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류분 소송은요. 사전에 징여한 것도 포함해서 소송할 수 있어요. 때문에 딸은 그때 이렇게 돼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엄마가 다 갖고 갔을 때 다 알고 봤어. 눈치가 그렇더라. 다 너한테 줄 줄 알았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너 돌아가신 날로부터 이제 1년 내가 유류분 침해를 당했잖아. 그러니까 내놔 내 거. 30억의 절반인 15억인데 그중에 7.5억은 내 거니까 내놔. 라고 하면은 그걸 내놔야 됩니다. 동생은. 그러니까 유언이든 징여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걸 하면요. 나중에 다 가족 간에 소송 붙고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늘 그래요. 상속징여는 공정하게 해주라. 결국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발생되는데 정말로 남하고 법적 분쟁할 때는 그래도 나이스할 수 있는데 가족 간에 형제자매 간에 하게 될 때는요. 이게 나이스해지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린 기본적으로 피가 섞였지만 남동생이고 여동생이고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래서 여동생이 나서 소송을 제기해봐.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이제 이게 감정적으로 끝나는 거지 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대습상속 맥 밑에 하나 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할아버지가 사망한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할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어.
그럼 할아버지 20억 있으면 할아버지 죽으면 큰아들, 작은아들이 10억, 10억씩 받아가면 법정상속인데, 그런데 큰아들이 장가도 갖고 애도 하나 낳았어. 아버지가 한 20억 있는데 큰아들이 장가도 가고 애도 하나 낳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할아버지의 아들은 이제 작은아들 하나밖에 없고 손자 하나, 며느리 하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죽으면 당연히 그러면 상속을 어떻게 받느냐? 아까 상속 1순위는 누가 받는다? 배우자 또는 자녀. 그러면 작은 아들만 20억을 갖고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며느리와 손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 남편만 살아있었더라도 우리 남편이 상속받았을 거고, 우리 남편이 죽고 나서 다시 그게 나와 우리 아들한테 상속됐을 텐데, 우리 남편이 먼저 죽는 바람에 아버지보다 나는 땡전 한 푼 없냐? 그래서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며느리와 손자가 그 죽은 아들의 지위를 대신해서 상속받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상속분을 나누냐면, 할아버지가 20억을 놓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작은 아들 10억, 큰 형 살아있다고 치고 10억이야. 그다음에 큰 형이 그 다음에 죽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하고 엄마랑 6대 4로 나눠가지고 며느리 6억, 손자 4억 이렇게 나눠 갖게 되는 식으로 갖는 게 대습상속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습상속이 발생하게 되면요,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할아버지가 대단히 노여워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장세무사, 내가 들어봤더니 내가 죽으면 말이야, 내가 작은 아들 20억 다 갈 줄 알았는데, 죽어버린 우리 아들의 그 며느라한테도 돈이 좀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아? 그러면 그게 대습상속이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내가 첫째 죽은 것도 내가 말이야, 엄청 억울해 죽겠는데, 근데 그 여자한테 가 이러면서 이게 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러지. 우리 꼴도 보기 싫은 그 며느리한테 돈 한 푼 안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그게 유류분 소송이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유류분이라는 게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니까, 그게 법정 상속분이 10억이니까 절반이니까 5억까지는 그냥 며느리 손주 주고 15억만 작은 아들 주겠다고 그냥 그렇게 유언하시면 돼요. 5억을 그냥 며느리 손주 줘야지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여자한테 주는 건 내가 원치 않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시면은 내가 좀 화를 내요, 제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꾸 그 며느리 미워하고 그러니까 며느리도 저 영감탱이 죽기만 기다린다 내가. 이렇게 나오면은 소송되고 좋지가 않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사랑해주고, 며느리도 이렇게 며느리 가서 잘해주고, 며느리 용돈도 주고, 너 혼자 된 지 오래되고 혼자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니까 애인도 소개시켜주고, 그러면 며느리가 또 애인 만나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가. 그럼 그때부터 며느리가 아니야, 이제. 즉 대습상속권이 없어지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돼요, 법적으로는? 할아버지 죽으면 이제 작은 아들한테 가고, 대습상속권은 며느리는 없지, 이제. 며느리가 아니니까 이제. 손자가 그 아버지의 몫을 대신해서 받아가요.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원했던 그림이잖아. 즉 대습상속을 해결하려면 며느리를 사랑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것까지 얘기를 드렸고, 이게 상속세 중급자입니다. 상속세 중급자 정도가 되면요, 그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재산을 나눠 가지는 거는 이제 끝났고, 그러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이라는 건 부채를 뺀 순재산이 5억이 안 되면 세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5억을 빼주니까.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배우자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5억을 빼주고요.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사실은 그걸 법정 상속 다 받잖아요. 그럼 다 빼줘. 30억까지는. 즉 예를 들어서 한 2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엄마 있고 내가 있어. 그럼 엄마의 법정 상속분은 1대 1.5라 60%예요, 비율로 하면은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까지 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면 20억 중에 12억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빠진다 그랬죠. 법정 상속분은 최대 30억까지. 그러니까 12억 빠져.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제 얼마? 5억이 빠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17억이 빠지지. 20억 남겨도 17억 빼고 나면 세금 낼 건 얼마밖에 안 남아요? 3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3억이면 어떻게 하면 된다? 증여세 계산하고 똑같대, 세율이. 그래서 20% 곱하고 1,000만 원 빼면 되니까 3, 2, 6, 1,000만 원, 5천만 원만 내면 돼요. 20억이나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5천만 원밖에 세금을 안 낸다는 식이 왜 안 내는 거예요? 배우자 공제가 엄청 크기 때문이죠. 근데 엄마가 이럴 수 있어.
야, 지금은 5천밖에 안 내서 좋지. 내가 12억이나 갖고 갔는데 내가 죽으면 이제. 내가 죽으면 또 상속세를 또 내야 되잖아. 내가 죽을 때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5억밖에 안 빠지니까 12억에 5억 빼면 7억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때 또 맞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엄마가. 이런 상황이 진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도 다 해봐요. 그런 계산법을 다 돌려봐요. 그게 어떻게 어쨌든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지. 나는 그냥 이번에 안 받는 걸로 하자. 네가 다 받아서 한 번에 세금 내라. 그러면 얼마를 빼주냐면 엄마는 한 푼도 안 받았잖아요. 협의해서. 그래도 얼마를 빼준다 기본적으로? 엄마가 있다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얼마 빼줘요? 5억. 즉 이 아들은 기본 5억에다 엄마가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을 빼고 10억은 기본으로 빼주는 게 상속공제가. 그래서 10억까지는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그러면 10억 이상 돼야지 세금 내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간 27만 명 정도 돌아가세요.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27만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3배인 예를 들어서 일본 이렇게 되면 미국은 몇 배 하면은요. 그게 비슷하더라고요. 죽는 사람 숫자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 통계도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 어쨌든 27만 명 돌아가시면은 약 7천 명 정도가 신고를 하더라고요. 지금 9천까지 들었거든요. 재산이 올랐잖아요. 요즘에 아파트 값이 9천까지 올랐는데 거꾸로 말하면 대부분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뭘로 결정된다? 대부분 기준시가로 결정돼가지고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상속받을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팔 때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요 정도가 중급자 수준인데요. 고급자는 내가 상속공제 10억을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감정평가 받아서 세무신고도 하면서 상속세를 좀 줄이고 나중에 결국 추후 양도했을 때 양도세를 최종 절세하는 걸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고급자예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상속세는요.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내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정평가를 받을 것이냐 어떻게 신고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이미 기획이 다 끝난 상태를 고급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거 강연하면서 저한테 세무신고를 하라거나 이렇게 유도하려고 강연하는 건 아닌 거니까 그냥 듣고 많으시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세무사를 만나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가셔야 돼. 상속되고 나면. 상속이 발생했는데도 그런 걸 안 하고 가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 지금 이런 강의 드리는 게 제가 벌써 5년 이상 강연을 했고 전국을 다니면서 1년에 한 최소 15차례 이상 20차례도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도 강연을 하고요. 서울교육연수원이라는 곳에서도 부르고요. 각종의 공기관에서도 부르고요. 가끔씩은 이제 은행권에서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연을 많이 비대면으로 많이 그러니까 대면 강연을 많이 해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절 끝나고 상담을 했어요. 이걸 몰라서 놓쳤다고 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아까 사례에 비슷한 거예요. 그냥 돌아가실 때 상속세 신고를 안 해서 기준시가로 전답을 상속받은 사람이 현재 시세가 10억을 상회했을 때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나 기준시가 3억이 실제 시가가 10억이었더라면 평가받아서 세금 신고를 했더라면 상속세는 없이 양도세도 또 없을 수 있을 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